조선업에 대한 TOC 적용 사례를 TOC 스터디 그룹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장현태 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제가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조선산업 개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1은 신세기 그 미국의 조선업의 규모를 얘기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길다란 것은 1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의 그 선박건조가 꽤 많이 늘었고, 2차 대전 때도 상당히 늘었는데, 2012년 현재 보면은 요 녹색이 한국입니다. 규모 우리는 1982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70년대 중반 정도 해서 요 정도 지금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같은 시작을 한 중국이 지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이 요 일본이고요. 빨간색이 유럽인데 미국은 지금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미국 선박 건조량, 빨간 게 그 미국 건조량이고, 검은색은 침몰한 연합군의 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해군 함정 추인데, 중국이 2030년까지 425척 이상의 그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돼 있고요. 미국은 325척 정도 수준으로 꽤 많이 있었는데, 이게 270, 280척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스가의 제안에는 한국에서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안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의회에서 다시 입법으로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런 법은 존스 액트법이라고 1920년 상선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미국적 선박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고, 또 목적은 미국 해운 산업과 조선업 보호와 국가 안보 확보 뭐 이런 거로 있었고, 번스 톨레 푸슨 수정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방산 군수계약 관련 법령 가운데 하나로 미국 내 생산 요건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선업 항공기 부품 무기 시스템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법 때문에 미국이 그 트럭 트레일러로 인한 육로가 또 발전한 이후 미시시피강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잘 안 하고, 뭐 동서횡단이 또 좀 많은 것도 있는 것 같고도요. 그런 이유도 들어간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 6은 미국의 선박 건조량 및 점유율인데, 1900, 2016년서부터 보면은 미국의 선박 건조는 거의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어, 그 미국 점유율도 뭐 0.4% 정도뿐이 안 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포드 항공모함 만드는데 1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11년. 요거 빨간 거는 리미츠 선박인 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만약 항공모함을 우리가 만든다면은 3년 안에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이 있고요. 필리 조선소가
미국이 한 대 만드는 시간에 우리는 10척을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발표자로는 크리티컬 체인 발표회 TOC ICO라는 미국 그 협회가 있는데 2022년 2020년에 발표된 자료를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요 항공모함인데 소제목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25세 스케이트보드 라이더를 특별한 생산반장으로 변신시키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컨설팅 회사는 제네지라고 되어 있는데 버지니아의 컨설팅 회사다. 뭐 NIST, MEP 이런 그 경력이 있는 분이 이렇게 사진에 있는 분이 그 컨설팅을 한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반장이 25세인데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취미라고 한다. 근데 최근에 항공모함 조립반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자기 밑에 작업자가 12명을 관리하는데 3층 높이 구조물에 3천여 부품 이런 브록을 만드는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반장이 되고 나서 인생이 재미없어졌다. 이 사례는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위치한 미국 최대의 군함건조 조선조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주로 건조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뉴포트 뉴스 조선소 개요 정식 명칭이 뉴포트 뉴스 쉽빌딩 NNS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 연도는 1886년으로 되어 있네요. 꽤 오래된 조선소네요. 소유주는 헌팅턴 인갈즈 인더스트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약 550에이커, 고용인원이 약 2만 5천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항공모함을 주로 건조하고 세계 유일의 핵추진 항공 건조 조선소라고 소개하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하고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 도크 방식으로 그 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진은 소개해야 되는데 이 3일마다 하나의 브록을 도크 최종 이 도크에 3일마다 전달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하네요. 주로 노천 용접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곳에서 작업 중 두 팀이 전체 작업장을 담당하고 브록당 16일이 소요된다고 어,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데이빗이 어디에 무슨 제품이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 현장이 복잡한데 요게 나중에 그 정리가 잘 된 그런 건데 그 작업상이 데이브가 일하는 그 작업장 어셈블이 밖에 있는데 요 파란 테두리 한 대가 작업 반장이 일하는 데이브가 일하는 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맨 우측이 그 항공모함 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공정을 보면은 철판들 프레이트가 있는데 이 파트 절단하고 뭐 이런 파트를 만들고 이렇게 이 마이너 어셈블리 그 소조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요 가공 여기는 뭐 가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이저 주 조립 하고 있는 데인데 이 주 조립하는 데에서 작업 반장을 하고 있고 공정 흐름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 어셈블리 거의 브록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웃사이드 그 브록에서 최종 조립을 해서 이제 시프해서 나간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 균형 잡힌 공정이다. 수요와 생산량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캐파의 균형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흐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균형 잡힌 공정이란 것은 물자 흐름의 균형을 이루라는 얘기지, 캐파의 균형을 해서 쓸데없이 증설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초기 공정의 흐름 생산이 이제 여기까지, 마이너 어셈블리까지 초기 공정으로 했고, 이 이후로는 프로젝트라고 그 명명을 하고 있네요. 어, 이 메이저 조립부터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매니지멘트를 그 적용을 했다. 그리고 이 데이브가 일하는 데에 그 짐이 데이빗 보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정품을 정시에 정순서로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우리 보고서 이 3일마다 이 브록을 갖다가 최종 조립에 넘겨야 되는데, 우리 보고 잘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정품을 그 앞 공정에서 정순서로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우리를 고치려 하기 전에 그들을 고쳐라. 이 악공정을 고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가 어, 한 달에 6개 정도의 스루풋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개 정도뿐이 못 만들고, OTT 약자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50%뿐이 안 되고, 교대가 1교대인데 1.5교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버타임 일하는 것은 최소한 작게 해라 했지만 맥시멈 지금 쓰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뭘 바꿔야 될 거냐? 요거 마이너 공정 쪽에서는 꼴이 일주에 15개를 뭐 만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개, 시퀀스 80%, 1교대인데 사실 3교대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고, 오버타임도 맥스로 지금 오버타임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종전에는 린이라는 것을 이미 적용했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란 말은 사실은 망했다, 그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뜻인데, TOC의 그 방법론을 적용해서 덕을, 그 다음에 주사위 게임 DBR을 적용을 했다. 집중 개선 5단계를 적용을 했다. 그래가지고 DBR 적용 전에는 제품 흐름이 원활치 않았는데, 제공품이 그 117개나 쌓였었는데, 나중에 54개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로 그렇게 최종표가 만들어졌네요. 제약을 식별해 가지고 그 어, 버퍼, 그러니까 타임, 버퍼 타임을 그 설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DBR 방법론을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 어셈블리 프로 라인에 그 TOC DBR을 적용한 후에 그 결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5번이라는 데를 그 제약으로 그 설정을 해서 타임 버퍼를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 작업이 없는 작업장도 발생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이 꼴을 그 목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에, 적용 전에는 5개뿐이 못했는데 일주에 15개 그대로 목표대로 이뤘고,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교대가 목표였는데 3교대 있었는데 3교대에서 2교대로 줄고 1교대로 그 성공을 했다는 얘기고요. 어, 오버타임도 아주 적게 쓰면서, 그리고 코스트 비용은 계획보다도 적게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팩처링 그 플로우 라인
이 DBR을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드럼 버퍼 로프라는 것을. 그 다음에 그 프레트 패널 어셈블리, 여기도 DBR을 적용한 거고, 메이저 어셈블리에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성과를 나중에 좋게 냈다 하는 것이 이제 성공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What needs to change, 이 조립 부분 쪽에 스루풋 목표는 한 달에 6개인데 그 DBR 적용 전에는 그 2개였다. 근데 이게 변함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BR로는 이게 이쪽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성격에서는 DBR이 필요한 게 아니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무엇을 바꿔야 하나 문제점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프로젝트가 종료된다. 중요 기회의 반응이 너무 늦다. 관리자는 자원을 늘리자는 압력을 늘 받는다. 사람 채용 좀 더 해. 뭐 이런 거겠죠. 약속 리드 타임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길다. 프로젝트 일정, 비용 및 범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 재작업이 너무 많다.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약속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우선순위와 자원을 놓고 자주 싸운다. 한 프로젝트의 문제가 다른 프로젝트에 이관이 영향을 준다. 이런 게 현재의 문제점이었다고 합니다. 어, CCPM을 적용하기 위해 모든 것을 변경할 필요는 없었다. 단지 계획 수립, 일정 수립, 동기화, 자원관리 및 실행만 변경하면 된다. 계획 수립, 일정 수립, 동기화, 싱크로나이징, 자원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개선이 6주 소요됐었고 그 다음에 패널 라인 개선하는데도 6주가 소요됐고 주 조립 프로젝트는 3개월 소요가 됐는데 6주 때부터 효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이라는 그 수염난 할배 같은데 자기는 30년 경력자인데 그동안 경영진과 컨설턴트가 많은 활동을 하라고 했지만 다 쓰레기였다라고 꼬집었는데 TOC 한 컨설턴트한테 당신이 지난 3개월간 한 활동이 최초 성공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참 험악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터디 멤버 리더가 이런 것도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민간인의 불가능한 발상이 리버티선 건조 기간을 230일에서 단 4일로 단축시킨 이야기 전쟁의 기록이라고 10월 9일 날 방송이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헨리 카이저가 어떻게 조선업을 혁신하고 단 4일 15시간 29분 만에 SS 로버트 이 피어리 리버티 선을 완성했는지 믿기 어려운 신화를 만나보세요. 1940년 그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지만 1945년까지 그의 7개 조선선은 무려 1490척의 리버티 선을 생산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리벳 방식을 용접과 프리패브, 조립식 공법으로 대체하며 조선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카이저가 리치먼드 조선소에서 도입한 혁신적인 생산 방식, 230일에서 평균 42일로 단축된 건조시간, 그리고 19만 6천 명 이상의 노동자, 그중 4만 명 이상의 여성이 참여한 산업적 기적을 조명한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회의적이었던 에머리랜드 제독도 그의 성과를 보고 지지자로 변했고
2710척의 리버티 선은 독일 유보트가 침몰시킨 수송선을 대체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군 해운위원회 퍼머넌트 메탈스, 그 다음에 오리건과 리치몬드 조선사 간의 경쟁, 그리고 카이저 퍼포먼트의 의료 시스템이 전쟁 중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다룬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 조립 라인 원리를 배에 적용한 그의 혁신은 훗날 일본, 대한민국 등 전 세계 조선 산업의 근간이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4일 만에 건조된 그런 이거를 뭐 아웃도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건조해서 이제 진수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애호가 산업혁신에 관심 있는 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산업전선, 홈프론트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영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주로 사진 위주로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아웃도크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레일을 따라서 배가 진수되는 그 상황을 또 사진을 했는데, 이게 그 뭐 용접인지 그 리베이트 같은 건 용접일 거, 용접이 아니고 무슨 볼트 작업을 하는, 요것도 볼트 작업하는 데가 있는 흑인 여성이라는 거고, 이 그 리치몬드 조선소 그 갯벌에다가 이 조선소를 2차 대전 때 그 져가지고 계속 배를 아주 그 잘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항구가 되겠네요. 요거는 뭐 비행기에 리베트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신 분인 것 같고, 뭐 많은 군중들이 와서 배가 진수되는 것을 구경하는 그런 사진도 소개를 했네요. 한국의 LNG선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COR 에너지 인사이트 고려대 대표가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소개를 한 겁니다. 과거에 LNG는 이런 탱크, 동그란 탱크로 만들었었는데 LNG, GTT, MK3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그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아, 요게 뭐 멤버레인인가 뭐 그런 그 재질로 해가지고 그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양을 많이 운송하기 위해서 DFDE 디젤로 시동을 해야 되고 그 배 엔진을 LNG 발전기 엔진을 돌려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 모터를 돌려서 배가 운항하는 거로 이런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한국이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주도했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다른 조선소도 다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또 2부의 K조선 배신의 역사 왜 미친 듯이 싸웠나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카타르가 큰 배를 요구했다. 카타르가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생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탱크에 넣는 방식, 이번에는 현대가 주도했답니다. 그리고 중국 후동중화가 따라오는데 매우 오래 걸렸다고 그러고요. 한국은 고객 감독관의 요구에 무조건 오케이 해가지고 조금씩 변화하면서 작은 혁신이 큰 혁신을 이뤄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데 세일가스가 나오자 큰 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망했다고 합니다. 카타르가 미국에 LNG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큰 배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기껏 만들었는데 엔진 그 돌리는 방식도 뭐 다르게 하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는 세일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수입한 거를 LNG 가격도 폭락을 했지만은 다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또 배가 필요해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 LNG 수출 시작, 근데 배가 없었다. 저속 디젤 엔진에 가스 쓰자는 아이디어, 엔진 메이커의 자존심을 우리나라 에서 건드렸답니다. 세 번째, 이것이 혁신이 일어나고 고압에서 저압 엔진으로 다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 치열한 내부 경쟁 격려해야 한다. 끝없는 제품 혁신이 원가 혁신도 이루어졌다. 한국, 조선, LNG 세계 현재 1위인데 중국은 일본 체제를 가져갔었고 후동중화가 독점을 해가지고 좀 발전이 잘 안 됐는데 최근 민간조선이 들어왔다고 소개를 하고 또 조선업도 중국의 막강한 추격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그러죠. 중국 정부는 우선 자국선을 밀어주었다고 하고요. 본격적인 중국 내에서도 이제 경쟁을 할 것 같다. 중국의 발주준 선사는 감독관을 예를 들어서 한 40명 가까이 보내가지고 품질 하자가 나지 않도록 일일이 참견했는데 그 결과 수준은 또 올라갔다. 지금은 많이 추격을 중국에 해오고 있다고 그러죠. 기술 격차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쟁의 삼매 법칙 이거가 그냥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조선업에 도와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조선의 날이라는 게 있다는데 조선사가 거의 참석은 안 한다고 그래요. 정부가 그렇게 도와준 게 까놓고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현재 지금 규모로 보면은 HD 현대중공업 그거 다 합쳐가지고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또 중간 지주회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상징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옛날 대우조선이었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군데가 우리가 선의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의 기술 발전 내지는 핵심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선박건조를 빨리 해내면은 그게 싸지는 거다. 그래서 납기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싸게 잘 만들고 품질 좋은 거로. 그래서 품질이 중요한데 중고선 가격이 높은 나라는 아직도 일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은 계속 혁신을 계속해야 되는데 앞에 소개한 것처럼 그런 TOC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또 이렇게 복합된 그래서 전문가는 초킹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첫 공정부터 제대로 지켜라 초킹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 풀어서 HD 현대중공업에 아마 적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성공 사례는 나름대로 노하우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것은 노출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소개를 한 방송은 혁신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는데 혁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